안녕하세요. 한 아이의 엄마인 30대 중반 돌싱 여자입니다. 인간관계가 넓지 않아서 항상 유튜브를 보고 울고 웃고 하는데 오늘은 제 사연을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워낙 소심하고 숫기가 없는지라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아닌지라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야 제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노트북을 열어보았어요. 저는 왜 그런 남편을 만났을까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저를 좀 더 성장시켜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구독자분들. 어렸을 적부터 저는 항상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고 저희를 돌아볼 여유가 없으셨거든요. 저는 일남일녀 중 장녀로 저는 학교 끝나고 와서 어린 동생 밥을 주기 바빴고 빨래, 청소에 집안일은 제가 다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그 어린 나이에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어릴 적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하시고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여태까지 잠도 못 자고 몇십 년 동안 일한 돈을 한 푼도 흥청망청 쓰신 돈 없이 다 고이 통장에 넣어두셨더라고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서 저에겐 너무나 존경스럽고 과분하기까지 한 부모님입니다. 저와 남동생도 부족함 없이 잘 키워주셨기에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저 또한 강한 장녀의 책임감으로 살아왔기에 유아교육과를 다니며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뛰어들어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워낙 예뻐하기도 했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너무 좋아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니 항상 어떤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건 직업 만족도는 항상 최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 빠져서 일을 빠져서 살다 보니 저는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 없는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알차게 시간을 보냈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딱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딘가에는 제 짝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따로 억지로 소개를 받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수련회에서 제가 찾던 짝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청년부를 다니고 있는 신자였고 제 성격처럼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여름이 오자 청년부는 여름 수련회를 함께 가게 되었고 그 수련회로 인해 저희 교회에서 오랜만에 다시 왔다는 6살 연상 오빠와 저는 급격하게 호감을 서로 느끼게 되죠. 그 오빠는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진작가였어요. 한 번도 남자와 연애를 해보지 않아 남자에 대해서 잘 몰랐어서 그런지 오빠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믿음이 갔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온 모습이 참 멋있게 느껴졌었지요. 서로 교회 끝나고는 밥도 자주 먹었고 유치원을 퇴근하면 오빠가 데리러 오기도 했고 그렇게 저희만의 호감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가까워지고 있던 걸 다른 사람들도 느꼈는지 친했던 교회 친구는 할 말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저를 불러서는 그 오빠와 더 이상 가까워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수빈아, 너 혹시 그 사진작가 오빠랑 만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그 오빠 잘 알아? 난 이번 수련회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그 오빠, 너 오기 전에 다니다가 한참 안 다니고 이번 수련회 때 오랜만에 나온 거였대. 근데 들어보니까 엄청 소문 안 좋다더라. 이렇게 말 옮기는 거 아닌 거 아는데 너 연애도 안 해봤고 해서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해주는 말이야. 잘 생각해보라고. 아, 어떤 소문이 어떻게 안 좋은데? 나도 오빠들한테 들은 건데 여자는 조금 많았다고 하고 입도 가볍고 남자들이 보기에도 좋은 남자는 아니라고 하더라. 모든 건 너 선택인 거 알지만 다들 널 걱정해, 수빈아. 그렇구나.
나도 잘 생각해봐야겠다. 말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잘 생각해볼게. 그렇게 저는 귀도 얇았던지라 정말 그 오빠가 그런 사람인지 혼란스러웠고 이 이야기의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는 더 이상 오빠와 관계를 발전하기 힘들겠다는 결론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빠와 함께 얘기를 하게 되죠. 오빠, 혹시 교회에서 다른 여자 만났던 적 있어?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여자를 만났던 건 정말 상관없는데 좋은 소문들은 아닌 것 같아서 솔직하게 물어봐. 그만큼 오빠한테 내가 진심인 건 맞아서. 너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여자와도 만난 적 없고 그냥 친한 동생으로 밥 사주고 고민 들어주고 한 것뿐이야. 사람들 모여있으면 소문이란 게 과장되기 마련이고 없는 사실도 내가 해명하지 않으면 정말 있었던 사실로 바뀌잖아? 굳이 하나하나 설명을 안 했을 뿐이야. 오해야. 다들 나를 걱정하는 눈치야. 오빠에게 상처받을까 봐 말이야. 그럴 수 있지. 넌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외국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과 교류가 많이 없었어. 그래서 더 와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수빈아.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불쾌할 수 있는데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저에게 솔직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설명을 모두 들은 저는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설득이 된과 동시에 오빠 말대로 만나보고 늦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디서 이런 남자가 온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영화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까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곤 했죠. 처음 연애하는 저는 이런 게 연애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를 만나게 되지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6살이 많았기에 혼기가 꽉 차 있었고 저에게 어느 날부터 결혼을 계속해서 조르는 게 아니겠어요? 서로 행복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잘 맞는 여자는 처음 본다면서 듣기 좋은 칭찬들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죠. 또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계속해서 압박을 하신다고 했고요. 사실 저 또한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고 일찍 짝을 찾은 것도 제 복이라고 생각해서 딱히 반대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급여도 안정되어 있었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 또한 동의하고 함께 미래를 꿈꿔나가 보기로 하죠. 제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하신 말은 너무 좋다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이셨던 부모님은 여자는 시집을 빨리 가서 애를 낳아야 한다라고 입이 마르도록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체력이 중요하다고도 하셨고 좋은 짝을 일찍 만나 가정을 꾸리면 더 빨리 어른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도 하셨고요. 사실 요즘 세대 친구들에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 세대를 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 맞는 말씀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만나자마자 오케이를 외치셨고 저에게 작은 집이라도 꼭 해주고 싶다고 몰래 말씀하시더군요. 평생 모아온 통장을 건네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 돈이 부모님께 어떤 돈인지 알기에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은 평생 저에게 해주신 게 없다며 꼭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반반 결혼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해주시고 싶다고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래 고민하다가 부모님의 진심을 제가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기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저희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남자친구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고생하신 걸 잘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상견례를 진행했고 결혼 준비도 잘 되어가고 있던 도중 저는 아기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 나이 되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평생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게 됩니다. 일찍 선물이 찾아온 거라 더욱 배로 기뻤던 것 같아요. 오빠, 놀라지 마. 나 오빠 아기 가졌어. 뭐라고?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다고? 정말? 이렇게 와준 거야? 우리 12월에 결혼하기로 했던 거 4월쯤으로 옮기자. 수빈이 힘들기 전에 그렇게 미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상관없어. 그렇게 하자, 오빠. 저희는 그렇게 아이가 생겨 바로 같이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색다른 모습도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촬영이 있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야간 촬영을 하곤 했어요. 일하느라 피곤할까봐 저는 임신한 몸으로 도시락도 자주 싸다 주곤 했는데 바쁘다고 냉랭하게 말하는 바람에 저는 그냥 스튜디오 앞에 도시락을 두고 올 때도 많았어요. 제가 와이프고 제가 아내였는데 들어가서 참견 좀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냥 남편을 믿었던 거죠. 둔하게도요. 남편은 항상 갈 때마다 바쁘다고 오지 말랬잖아 라는 말을 하기 일쑤였고 저는 항상 방해가 됐을까 눈치를 보곤 했답니다. 또 야간 촬영은 둘째치고 주변 작가들과 정보 교류를 해야 한다며 회식을 하고는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왔고 미팅을 해야 한다면서 모든 식사는 밖에서 해결했고요. 제가 참지 못하고 가끔 잔소리를 할 때면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더라고요. 정말 미묘하게 연애 때와 달라진 남편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아기를 가졌다고 했을 때 기뻐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남편이 임신 중에 잘해줬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 마음은 똑같았지만 남편은 전반적으로 연애 때와는 다르게 조금 밖으로 겉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 스스로도 이제 마음 잡고 정착을 해보려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였고요. 아이도 생겼고 결혼도 했으니 오롯이 나와 아이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일 수도 있고요.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이미 저와 결혼하고 임신도 했으니 갑작스레 지루해졌나 봐요. 말도 안 되지만요. 다만 아까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엉망인 남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꽃을 사온다든지 저를 항상 옆에서 챙겨주려 한다든지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전 더 헷갈리곤 했죠. 이러한 남편의 차가워지는 태도와 더불어 저를 흔들리게 만든 것은 바로 시댁이었어요. 시댁은 며느리만을 기다린 건지 임산부인 저를 자주 불러서 저녁 밥상을 차리게 했죠. 상견례 때는 언급조차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말이에요. 수빈아, 나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빈아, 와서 밥 좀 도와야겠다. 네 시애비가 너가 만드는 미역국이 드시고 싶으시단다. 와서 저녁밥 좀 차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네, 어머님, 그럴게요. 저는 최대한 제 부모처럼 생각하고 시부모님을 모셨고 무슨 일이 있으실 때마다 제가 항상 먼저 가서 일을 해결했어요. 퇴근하고는 가서 저녁도 차려드렸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 인생의 모토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이었고 항상 분란을 일으킨 적도 없이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시댁과 남편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가 현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임신 중기를 넘어가면서 점점 버거워지는 제 체력과 숨이 점점 차는 여러 증상들도 한몫했을 거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털어놓곤 했지만 엄마는 저의 마음을 절대 몰라주시더라고요. 엄마, 나야. 오늘은 진짜 힘들어서 전화 좀 해봤어.
별일 없지? 그럼 별일 없지. 왜?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뭔 일 있니? 곧 일을 그만두는 건 맞는데 나 유치원에서 아직까지 일하고 있잖아. 근데 일주일에 3-4번은 전화 와서 저녁을 차리라고 하시지를 않나. 남편은 알게 모르게 뭔가 달라진 것 같고. 내가 너무 남자를 안 만나보고 결혼을 해서 그런가? 그냥 남편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체력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이게 맞는 거야? 요새 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어? 딸, 힘들 수 있어. 근데 다 그렇게 참고 사는 거야. 고민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이도 있고 아빠 없는 애 만들 거야? 아니잖아.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박서방은 뭐 그냥 싱숭생숭한 거겠지. 갑작스레 책임이 막중해졌잖아. 아니 그러면 애를 좀 나중에 갖자고 하던지 좋다고 했으면서 계속 밖에서 놔두는 건 뭐야? 일주일에 한 번은 야간 촬영 있다고 주변 작가들이랑 미팅에 회식 있다고 듣고 나만 힘든 것 같아 이 집에서. 엄마는 정말 한 길만을 걸어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조금 고지식하시다고 말씀드릴 만큼 고집도 세신 분이셨고 항상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제가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몇 번 달랬죠. 그래, 내가 사랑해서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만삭이 되면서도 남편은 항상 똑같았어요. 저에게 정성을 다하는 느낌은 아예 없었달까요? 그냥 저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배가 많이 나온 만큼 저는 시댁에 많이 가보지 못했고 시댁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예쁜 딸을 품에 안게 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있고 작은 몸에 귀여운 손가락, 발가락 모두 있다니.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 벅차오르던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제 친정 부모님만 계셨지 남편은 일 때문에 출장을 가 있다며 오지 않더군요. 물론 진통이 갑작스럽긴 했지만 열일 제쳐두고 저에게 와줄 거라는 건 너무 큰 기대였던 건지 사실 전 계속해서 결혼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미리 제가 행동에라도 옮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만 해도 경황도 없었고 참 어렸네요. 그렇게 남편은 제가 아이를 품에 안고서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딱 한마디 해주더군요. 수고했어, 수빈아. 고생했다.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그 말을 듣고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었나 봐요. 미리 아이를 낳기 전에 손 잡아주며 다정말을 해줄 순 없었는지 아쉬웠고 듣고 싶었던 말을 뒤늦게 들으니 눈물이 자동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어느 정도 단념하고서 저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다른 임산부들을 도와주신 경험도 있으시고 산후조리원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도 많이 알고 계셔서 그냥 친정에서 하게 되었죠. 전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엄마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말을 듣고는 다른 의견 없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구독자분들은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를 보고 싶어서라도 자주 들렀을 것 같은데 처음 짐 옮겨줄 때 딱 한 번만 저를 들여다본 뒤 그 후에는 간간히 문자로 연락을 주더라고요. 참 너무하다 싶었어요. 저만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의 아이인데 왜 저만 그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고통받아야 했던 걸까요? 속으로는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남편이 갑자기 친정으로 저를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수빈아, 몸은 어때? 잘하고 있는 거야? 자주 못 들러서 미안해. 너무 바쁘지 뭐야. 아니야, 이해해. 응, 괜찮아. 엄마가 잘 도와주셔서 우리 딸도 말도 잘 듣고. 다행이네.
근데 할 말이 좀 있는데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부탁? 갑자기? 뭔데? 말이나 해봐. 나 잠깐 여행 좀 가도 돼? 요새 서핑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이른 시간 다 비워놨어. 강원도는 파도가 별로 없어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대. 제주도를 가던지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나 해서. 갔다 오고 싶어. 오빠, 근데 정말 너무하다. 임신하고서도 나 해야 할 일 다 했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는 일한다고 미팅 있다고 하면서 내가 애 낳을 때도 안 오지 산후조리 하는 내내 첫날 짐 옮겨줄 때 빼고 안 오더니 지금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라고는 서핑하러 여행 가겠다고? 내 아이 아빠고 좋은 것만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어서 별말 안 했더니 정말 맘 나가는구나. 애기는? 애기는 어떡하게? 오빠 그거 일주일만 나갈 거 아니잖아. 한 달 정도? 뭐? 한 달? 왜? 애 한 100일 되고 오지. 돌잔치 때나 오지. 우리 둘만 살 때는 모르겠는데 애기도 있으니 이제 밖으로 놔두는 거 못 참아. 이제 무조건 집에서 자.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할 수 없어. 부모로서 책임 지키자 우리.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알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잔다고 하더군요. 제가 저렇게 제 이야기를 한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레 아이를 두고 한 달 동안 여행을 간다는 남편이 정말 이해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오래 지나지 않아 저도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후 더욱 난리가 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아빠가 될 준비도 남편이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입만 번지르르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도 전 제 원망을 하며 깊은 우울감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잘 못한 건 정말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무리 아기가 울어도 한 번 안아주고 다시 내려놓았으며 집안일도 정말 단 하나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종아리가 아려서 서 있기가 힘들다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았고요. 저와 싸움이 있을 때마다 방 안을 쾅 닫고 들어가서는 안 나오질 않나. 제가 너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릴 때는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결혼한 언니들 말로는 남자는 계속 말을 해주고 알려주면 듣는다던데 저희 남편은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빠,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니, 나를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일도 쉬게 했으면서 그게 집안이라고 애 보라고 쉬게 한 거였어? 혼자? 그래, 아기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태어나고 나서는 알아서 잘할 줄 알았어. 근데도 이게 뭐야? 내 꼴을 봐. 아, 진짜 미치겠다. 뭐가 미치는데? 나도 잔소리하기 싫어. 제발. 여태까지 나 오빠한테 최선 다했잖아. 오빠 스트레스 받을까봐 나 10번 말할 거 한 번 말할까 말까였어. 퇴근하고 와도 아기는 보는 둥 마는 둥 그렇다고 청소나 빨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 근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는 있는 거잖아. 난 아이 때문에 억압받기 싫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키워. 육아는 엄마 담당이지. 진짜 미안한데 부성애가 난 안 생기는 것 같아. 강요하지 말아줘. 뭐라고? 요즘 세상에도 애는 엄마가 보는 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지내니 당연히 아무것도 하기 싫었겠지. 그 여행 못 가게 해서 그런 거야? 그것도 그렇고 그냥 다 짜증나.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요즘 솔직한 내 심정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 나 6개월에 한 번은 외국이든 어디든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는 또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은 아이 때문에 억압받는 게 싫었다고 말하더군요. 일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 훌훌 털어놓고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답니까? 어떻게 가정에 정착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은 외국에 나가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지. 아, 이 사람은 절대 정신을 못 차린다 싶었죠. 저는 늦었지만 모든 제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우선 저는 남자를 잘못 선택했고 결혼을 잘못했으며 시댁을 잘 못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 스스로 계속 세뇌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혼하면 뭐 어때? 나는 젊어. 우리 딸을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라고요. 그러던 중 저는 마음으로 이혼을 받아들이고 있던 도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였어요. 평생을 일만 하며 건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엄마였기에 혹시나 큰 병이 있던 건 아닌지, 왜 미리 안부라도 묻지 않았는지 제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했죠. 저는 당장 병원을 가야 했지만 어린 저희 딸을 맡길 곳이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라 당장 아이를 좀 봐줘야 한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는지 우선 알겠다고 하고 아기를 봐주게 되죠. 그렇게 저는 안심을 하고 친정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뛰어 들어가자 의사는 저에게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갑작스런 저혈압으로 순간 의식을 잃으신 거라고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지만 엄마를 잘 봐줘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큰 병이 아닌 것만도 감사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100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저혈압이라니. 내가 미안해. 내가 내 아기 챙기느라 우리 엄마 어디 아픈지 돌아보지도 못하고 미안해. 아니야, 딸. 엄마 괜찮아. 그냥 갑자기 저혈압 온 거라는데 뭐. 이제 엄마 고기 많이 먹어야겠다. 그거면 싹 다 낫는다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다행히 별다른 입원 처리 없이 검사 진행한 후 안정을 취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정말 천만 다행이었죠. 속으로 얼마나 기도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 갑자기 어머니께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얼른 나가서 전화를 받았죠. 어머, 어머님, 어떻게 알고 전화까지 주셨어요? 남편이 말씀드렸나 봐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아니냐? 네? 남자가 애를 보게 하니? 육아는 여자 담당 아니야? 어디서 귀한 내 아들 손에 물을 묻히는데? 어머님, 지금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저희 친정엄마 쓰러졌다는 소식 들으시고 놀라셔서 안부 전화 주신 줄 알았는데 고작 하시는 말씀이 육아는 여자 담당이라고요?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씀 하실 거면 끊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잖니. 기저귀도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애기 분유도 그렇고 너가 가서 좀 알려줘. 어머님, 지금 애기가 몇 개월인데 아직 아빠라는 사람이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른답니까? 아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더 이상 여기 집안에서는 못 버티겠네요. 그냥 어머님이 아들 모시고 사세요. 저 귀하게 공주 대접받고 자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수발들라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뭐? 너 말 다 했냐? 너가 한 건 며느리로서 꼭 해야 하는 거고 내가 무리한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 퇴근하고 와서 저녁 밥상 차리는 것 자체가 무리한 부탁이에요. 남편 이혼시키고 싶으신 거 아니면 더 이상 저한테 전화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전화를 끊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친정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와 있는 사람한테 아들 손에 물을 묻히냐고 하실 수 있을까요? 저를 무시하셨던 게 확실했어요.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긴 하셨던 걸까요? 남편은 옆에서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른다고 전화한 거였겠죠. 어떻게 애기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나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부성애가 없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가관이었어요. 제가 빨리 그 집안에서 사라져서 발을 빼고 싶은 마음뿐이어서 남편과 이혼 이야기를 먼저 언급한 거였죠. 저는 정말 어찌됐든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딱히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미리 말을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집에 오셨고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이혼할 생각으로 차분히 마음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남편은 예전처럼 집안일이나 육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저에게 계속해서 육아는 엄마가 하는 게 맞고 아이한테도 훨씬 낫다라며 말을 하더군요. 제가 세뇌라도 당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도 같은데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변호사를 슬슬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쁜 우리 딸과 하루는 눈을 마주치며 놀아주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아이의 똘망똘망한 눈을 보고 확신했어요. 아,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혼하는 게 맞다라고 확신한 게 한 80%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기에게는 커갈수록 아빠의 자리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 아기가 제 눈앞에서 맛있게 제가 해준 밥을 먹고 저와 같이 놀고 웃고 있는 지금 저는 100% 확신이 들었어요. 이혼하는 게 맞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저와 마음속의 이야기를 확실히 나눈 뒤 굳은 결심으로 남편을 여행 보내버리기로 합니다. 복수를 하려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야 했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여행을 고파하고 있었는지 알기에 저는 계속해서 여행 프로그램만 주구장창 TV를 틀어놓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더니 이후에는 계속해서 둘러보며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마음을 눈치채고는 슬쩍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요새 자꾸 여행 프로만 보는 것 같네? 왜? 오빠 나가고 싶어? 항상 나가고 싶지. 내가 말했잖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결혼 전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세월 참. 나가고 싶으면 나갔다 와. 그냥 한 달 동안 다녀와. 또 애 크면 어떻게 나가겠어? 그때 가고 싶다고 했던 곳 있었잖아. 제주도든 어디든 다녀와. 간다 진짜? 나 찾지 마. 너가 너 입으로 말한 거니까 찡찡대고 하지 말고. 알았다니까. 다녀와.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나서 핸드폰을 만지다가 서재로 가더니 비행기 티켓을 끊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눈치를 본 적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서 제가 무슨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못 가는 척 하는 꼴을 보니 더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남편은 핸드폰을 두고 서재로 달려갔던 거였고 저는 그 순간 그 핸드폰을 꼭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무슨 핸드폰을 쓰는지 귀정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왜 그날은 그렇게 그 핸드폰을 열어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았고 저는 거기서 엄청난 사실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선 남편과 어머님은 저를 계속해서 욕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보니 남편은 오늘도 자기를 몇 번 노려봤다. 아이를 보는데 짜증난다. 아이가 나랑 닮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냐 같은 어이없는 말부터 와이프에게 아무런 애정이 없다. 시댁에 잘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잘해줘야 하냐라는 말까지 정말 없는 말이 없더군요. 매일매일 얼마나 저를 욕했는지 저 정말 장수할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에게는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데이트를 했는지 몇 시까지 오라고 하는 내용과 오늘도 예뻤다는 칭찬, 상간녀가 아기가 보고 싶지 않냐고 질문하자 나는 부성애가 없다라는 대답까지 웃기지도 않더군요. 그러니 저희 가족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제일 결정적인 건 10분 전에 남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우리 동남아 여행 가자. 한 달 동안. 너무 보고 싶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한테는 여행을 가라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상간녀에게 연락해서 당장 떠나자고 한 거였죠. 놀라운 건 저도 남편에게 마음이 많이 없었나 봐요. 보자마자 화가 나기보다는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더군요. 남편은 왜 저와 결혼을 하자고 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의문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다 찍어두었고 증거가 더 모였으니 기쁠 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와 한 달 동안 발리로 떠나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친정에 맡기기도 하고 많은 일을 혼자 바쁘게 하기 시작했죠. 친정에서 해주신 제 명의의 집도 다 팔았고 변호사와 모든 이야기도 다 끝냈고요. 짐은 남편이 돌아오는 날에 용달차로 모두 시댁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억력도 좋아서 어떤 혼수를 누가 샀는지 소품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리해서 보내기로 하죠. 그렇게 거의 한 달이 지나가고 남편이 돌아오는 날 아침, 저는 한 통의 쪽지를 신혼집 문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오빠, 상간이하고 외도여행 재밌었어? 엄청 좋아 보이더라. 우리 이혼하자. 이 집도 다 팔았어. 시댁에 가 있어. 서류랑 짐도 곧 다 도착할 거야. 라는 글과 함께 저는 상간녀의 문자를 뽑아서 함께 붙여놓고 여태까지 여자가 들락날락한 스튜디오 CCTV 캡처 사진 그리고 시댁이 전화해서 구박한 내용까지 모두 글로 쳐서 저는 다 인쇄로 뽑아 놓았어요. 얼마나 기겁하고 놀랬을까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저는 친정에 가서 편하게 아이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기겁해서 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하더군요. 잠시 뒤 시댁에서 이혼 서류를 받은 건지 전화를 한 통만 받아보라길래 저는 뭐라 할지 궁금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수빈아, 이게 다 뭐야 지금? 너 내 핸드폰 뒤졌어? 이게 뭐야 갑자기? 뭐긴 뭐야. 너가 한 일 그냥 뽑아두고 이혼 서류 보낸 건데 뭐가? 왜? 너가 봐도 쪽팔려? 아, 진짜. 그래, 말 잘했다. 나 엄마랑 우리 딸, 나 안 닮았다고 얘기했어. 친자는 맞아? 어디서 이렇게 막 나가 대체? 친자 맞으면 어떡할래? 우리 내기할까? 1억 내기할까? 어디서 말 같지도 않게 억지를 부려? 해. 꼭 해. 알겠어? 수빈아, 내가 잘못했다, 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처가에서 집도 해주시고 내가 최선 다해서 가정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한눈을 팔아서 널 힘들게 했네. 너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너가 뭔데 우리 아기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어? 근데 아빠 없는 게 낫겠더라. 널 아빠로 둘 바에는. 그냥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 이혼 소송도 할 테니 준비하고 니네 엄마 데리고 살고 네 여자친구 데리고 살아. 어떤 벌이 오든 겸허히 다 받아들이고. 알겠지? 지금 옆에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 옆에 있었으면 나한테 딱이라도 맞았어. 차라리 맞을 테니 용서해 줄래?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딱이는 무슨. 내 손바닥이 아까워서 못 때리겠어. 잘 지내고 잘 살아봐 어디 한번. 용서를 비는 남편을 저는 우습게 비웃고는 시댁에서 오는 전화도 모조리 다 차단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문자가 얼마나 오는지 남편과 시댁의 애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지목되어 제가 양육권을 받아내고 위자료도 받아내게 되었고 정말 말 그대로 빈털터리로 내쫓을 수 있게 되었죠. 당당하게 이혼녀로서 살기로 한 저는 교회에서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어보면 저는 항상 솔직하게 다 대답을 했고 그게 소문이 났는지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창피한 걸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해명이라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인터넷에도 모든 것을 적은 사연을 적게 되었고 결국 전 남편의 스튜디오도 더 이상 운영이 힘들었는지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듣는 소문으로는 상간녀에게도 배신당해 혼자 아등바등 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 엄마께서도 이혼을 굳고 말리셨지만 제가 여태까지 있던 일을 모두 말씀드리며 설득을 하자 소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참 인생사 권선징악인 것 같아요. 자기 아기를 버린 벌을 어떻게 받으리나 했는데 결론은 모든 게 다 엉망인 채로 끝이 났네요.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와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쌓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항상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연애 5년 차에 결혼했고 지금은 결혼 9년 차입니다. 남편과 맞벌이하며 아이 키우며 집 사고 대출 갚기에 여념이 없는 보통의 30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마 제 나이대에 아이 키우는 부부라면 다들 사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면야 편히 살겠지만 저나 남편은 온전히 둘 힘으로 결혼했고 이제 살만해진 것도 둘이 열심히 노력해서 산 결과예요. 결혼할 때 대출 낀 전세로 시작한 거에 비해 지금은 아파트 2채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 정도면 절반은 성공한 셈인가요?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맞벌이하면서 종잣돈 모아 투자하고 재투자에 돈 열심히 불려가고 있을 때 꼭 옆에서 떨어지는 콩껌을 받아먹으려 하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를 쳐가며 돈을 뜯어가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그런 존재는 바로 남편의 3살 위 형이에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시댁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도 아주버님 내외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네는 두 분 다 모아둔 돈이 없으셔서 결혼할 때부터 힘들게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주버님이 회사를 다녔는데 월급이 좀 작고 형님도 그냥 사무격리직 같은 거 하셔서 돈을 못 모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댁은 예전에는 잘 살다가 아버님이 사업 실패하시고 충격으로 돌아가시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해요. 사실 저희는 결혼을 2번이나 미뤘었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 번 미뤘고 한 번은 남편 형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또 한 번 미뤘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혼자 힘으로 해야 하는데 남편 형은 여기저기 가족들에게 돈을 끌어다 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형 사업자금 보태주느라 본인 결혼도 미룬 거죠. 남편이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요. 우리 형이 어떻게든 아버지 망한 사업체 일으켜보겠다고 애쓰는 거 나도 도와줘야지 어쩌겠어. 당장 들어가는 돈이 많은가 봐. 그거 당장 갚느라 내 결혼 비용으로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우리 집 사정이 좀 그래. 어머니도 형 자리 잡는 거 돕느라 여유가 없으시거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형한테 많이 기대셔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형이 자리 잡아야 집안이 안정적이라고 나 결혼을 좀 늦췄으면 하시네. 그래? 집안 사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2번째 미루는 건 너무 기약 없이 미루진 말자.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 너무 곤란하거든. 그나저나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2번째 결혼 미룰 때는 왜 네 돈으로 형을 도와주느냐고 따지고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이었고 그 사람 집 분위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어려웠어요. 저는 아무리 형제라도 자기가 모은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도와준다는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는 형에게 돌려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속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제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었고 친정에서도 결혼을 2번 미룬 걸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을 미룰지언정 헤어지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큰형 내외를 비교적 자주 만났었는데 그때는 그게 큰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제 성격이 두루두루 잘 지내는 성격이라 남편 형 내외와도 잘 지내면 좋은 건 줄만 알았습니다. 아주버님 때문에 결혼을 미뤄가면서도 저보다는 남편 형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고요. 주말에 남편과 데이트할 계획을 세우면 간혹 연락이 와서 같이 만난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만나고 나서 기분이 썩 좋은 적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말 안 했지만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치사한 얘기라 내 입으로 먼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예를 들자면 밥을 같이 먹었을 때 계산하는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윗사람이 먼저 만나자고 했으면 밥을 사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매번 형한테 전화 와서 먼저 만나자 해놓고 우리가 꼭 밥을 사게 됩니다. 초반에는 뭐 우리가 밥 몇 번 살 수도 있지 하고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반복되니까 그때는 자기네 밥 먹는 비용 아끼려고 동생 커플을 이용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사람이 그렇게 찌질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쪼잔한 사람이라는 게 확실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네요. 다 먹고 나서 보통은 카운터로 계산하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런데 남편 형 부부와 밥을 먹으면 형은 계산하려는 어떠한 제스처도 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화장실 가서 한참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당시 아주버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남은 제 앞에서 돈 자랑은 또 엄청나게 합니다. 형씨가 나 이번 달 매출 1,000만 원 넘게 찍었다? 직장인 연봉으로 따지면 1,000만 원 넘는 것 같은데 이제 투자하느라 들어가 대출만 열심히 갚으면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거야. 너도 형이 잘 돼야 마음이 편할 거다. 아무튼 이제는 너희 둘도 얼른 결혼 날짜 잡고 결혼 추진해. 나도 지나고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일찍 결혼해서 빨리 자리 잡는 게 최고인 것 같아. 형 사업이 잘 된다니까 좋네. 엄마도 걱정 많이 하셨잖아. 나도 이제는 안 미루고 결혼하려고 둘이 벌어서 얼른 모아야지. 그래. 우리 집에서 못 도와줘도 그냥 형편 맞춰 결혼해. 다 모아서 결혼해야지 생각하면 평생 못하는 거야. 그나저나 너 결혼할 때 형이 뭐 해줄까? 그냥 돈으로 도와주는 게 낫지? 동생 부부 앞이라고 그냥 있는 척 하는 건지는 몰라도 돈 번다는 사람이 왜 동생 커플에게 밥 한 번 안 사는지 의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결혼할 때 돈을 보태주겠다는 설레발을 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걸 왜 설레발이라고 하냐면요. 나중에 안 거지만 우리 결혼할 때 아주버님에게서 도움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알고 얼마나 황당했던지. 저는 도움받은 건 꼭 갚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이 받은 축의금 목록도 전부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50만 원을 도와줬으면 나중에 저도 갚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형한테 얼마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신우이도 50만 원을 했는데 말입니다. 비교하긴 뭐하지만 제 남동생은 회사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300만 원이나 보태줬어요. 물론 저도 나중에 동생이 결혼할 때는 그 돈 더 보태줄 생각이고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도 지원 못 받았지만 남편이 또래에 비해 월급이 꽤 센 편이라서 그동안 모아둔 돈도 조금 있고 감사하게도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친정에서 도와주셨다고는 하나 그래도 먹고 살만해 보이는 남편 형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던 저는 남편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죠. 결국 대답하기를 형이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하더군요. 나 결혼했을 때라 사실 자잘한 일로 남편과 다툴 때가 많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결혼 전 아주버님이 늘 우리에게 얻어먹었던 일이 떠오르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싫은 소리지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느낀 건데 아주버님은 좀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 물론 당신 형이니까 내가 이런 말하는 거 듣기 싫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부부잖아. 결혼 전에야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이어서 이해 안 가고 기분 나쁜 거 참고 넘겼거든? 이럴 거면 돈 보태주겠다는 말을 하시지나 말지. 뭐 좀 이럴 수가 있어? 나도 형이 필요한 거 해주겠다길래 그냥 돈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갈 줄은 몰랐어. 내 입으로 달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가만히 있었거든? 형도 바쁘다 보니까 잊었겠지 뭐. 아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일부러가 아니라고? 결혼 전에도 그래. 매번 만나서 자기가 어디 가자 해놓고는 비싼 밥값 전부 우리가 내게 했잖아. 너무 매너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내가 만약 형이면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할 것 같아. 이건 형님도 잘못이 있는 거야. 아주버님이 설사 잊어버렸다고 쳐. 그럼 와이프가 식구들 경조사는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형 힘들 때 도와준다고 결혼도 미룬 사람이잖아. 근데 동생 결혼하는데 나 몰라라 한다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매번 이런 식으로 일 것 같아서 앞으로 만나는 것도 불편해. 어쩜 사람이 쥐들밖에 모를 수가 있지?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으니 남편도 할 말이 없었죠. 그래도 사람 좋고 착한 우리 남편은 저더러 이해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 서운한 건 이해가. 불편하면 안 만나는 게 서로 좋겠지만 아직 결혼 초반이니까 우리가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 주자. 괜히 결혼하자마자 형제끼리 등 돌리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 응? 남편은 결혼 비용 모은 거 전부는 아니지만 2천만 원이 되는 돈을 형을 도와줬어요. 다 돌려받는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단돈 100만 원 동생한테 쓰는 것도 아까웠던 걸까요? 그때 결혼 미루면서 남편이 했던 말을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 내가 결혼하면 적어도 돈 1,000만 원은 해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돈 보태주는 거 너무 안타까워 하지 마. 대체 자기 형인데도 사람을 그리 모를 수가 있는 건가요? 너무 서운했지만 남편이 대신 사과하는 거에 일단은 넘어가 줬습니다. 살면서 서로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건 남편 말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보게 되니까 복장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주 만나면서도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시누이나 시모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영 끊고 살거나 이혼을 고려한다던데 저는 아주버님 부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서운한 거 있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가족이니 그래도 할 도리는 하자 결심을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걱정과 달리 형님이 저에게 잘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명절에 가족들 모이고 다른 며느리들처럼 음식 준비하는데 형님이 살짝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힘든 거 있으면 다 나한테 얘기해. 서운한 거 있으면 우리 가족이라도 나중에 등 돌린다잖아? 동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시어머니도 보통 까다로운 양반이 아니거든. 며느리 둘이서 한 편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나도 동서가 들어오니 같이 얘기할 사람 생겨서 좋다. 자주 얼굴 보고 의논할 거 있으면 꼭 얘기해. 네, 형님. 아직은 뭐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건 없어요. 그래도 앞으로 의논할 거 있으면 먼저 형님께 꼭 말씀드릴게요. 저도 좋은 마음으로 형님께 대답했고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죠. 시집와서 처음에 힘들었던 거, 물론 아주버님 부부에게 서운했던 거 빼고 이런저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머님 귀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제사가 다른 집보다 많은 것 같다는 얘기나 생각보다 시댁 형편이 어려워 보여 걱정이라는 얘기를 형님에게 속없이 다 했습니다. 제가 바보 맞습니다. 며느리는 한편이라는 말에 속아 제 속내를 다 비추고 말한 제가 잘못이지만 그걸 또 시어머니에게 전한 형님은 대체 무슨 심보였을까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난데없이 어머니가 저를 나무라실 때 알았습니다. 형님이 식구라고 말은 하지만
저를 결코 곱게만 보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에 살 붙여가며 은근히 어머니와 저의 사이를 이간질했다면 이해하실까요? 아마 여자분들은 자세히 말 안 해도 어떤 건지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둘째 너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우리 집안만큼 며느리가 편한 집안이 어디 있다 그러니? 내가 둘째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 아님 같이 살자고 하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만 니들끼리 말하는 거 다 내 귀로 들어오는 거 알고 있어라? 어머니 말씀 듣고 저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입이 방정이라고 일단은 제 잘못이지만 그런 말을 전한 건 형님밖에 없으니 너무 서운했습니다. 자기한테 다 말하라 해놓고 뒤에서는 무슨 말을 했을지 생각하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 이후로 저는 형님에게는 제 속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형님 부부는 사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초반에 힘든 거 버티고 잘 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한테 베푸는 건 하나 없는 주제. 결혼 전처럼 우리 부부 앞에서 돈 자랑은 여전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형님은 비싼 옷에 좋은 가방만 들고 다니는데 옷 자랑을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돈 쓸 일이 있으면 돈이 없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딱 맞는 게요. 두 부부가 하는 짓이 똑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버님보다 형님이 더하면 더했어요. 그런데 막상 형님네 가보면 돈 없다는 말과는 달리 살림살이 하나만 봐도 싸구려가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구며 가전이며 결혼할 때 어려워서 제대로 못 산 거 한풀이를 했다고 형님이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했고요.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어렵게 살다가 남편이 돈 갖다 주면 당연히 그동안 못 쓰고 살았던 거 쓰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금 과하다 싶은 건 있었어요. 아무리 아주버님이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저 같으면 돈 벌릴 때 더 아끼고 돈을 모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백화점에서 몇백씩 쓰는 건 기본에 웬 명품 가방은 또 그리 많은지 드레스룸이 아주 한가득이었습니다. 대놓고 말해 형님은 사치가 심한 여자였습니다. 거기까지도 뭐 좋습니다.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형님네는 가족 모임이나 어머니 생신 같은 돈 쓸 일이 있으면 돈을 전혀 안 쓰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가보면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음에도 형님은 아주버님이 사업 시작할 때 진 빚을 갚느라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돈 없다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는 그래도 각자 따로 얼마씩은 챙기려니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때는 남편이 계산했지만 형제들끼리 따로 계산하려니 하고 신경을 안 썼는데요. 시누이가 한 번 은영님 안 보는 데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큰오빠는 이번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쩜 저번에도 입 싹 닦더니 이번에도 돈 10,000원을 안 쓰냐? 그럴 거면 애들이나 데려오지 말든가. 자기 애들 다 데려와서 실컷 먹여놓고 결국 둘째 오빠가 계산하게 한 거예요? 이러길래 아가씨 아니에요. 아마 나중에 주시겠죠. 제가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으이크, 물어볼 거 없어요. 제가 큰오빠 뻔히 아는데요 뭐. 언니, 제가 50만 원 보낼 테니까 저녁 식사값 보태 쓰세요. 시누이도 결혼 준비하느라 여유가 없을 텐데 선뜻 50만 원이나 주면서 남으면 나중에 집안 행사 있을 때 또 보태 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식사값 내고 어머니 용돈 따로 드렸고요. 그때 시누이에게 들은 건데 큰 아주버님네는 사업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집안 행사에서 돈을 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사실 저 놀랐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시누이랑 우리 남편이 십시일반 내는 돈으로 모든 걸 감당했다는 거니까요? 시누이 말 들으니까 형님 부부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렇게 가족들에게 쓸 돈이 없다는 사람이 학교에 이제 막 들어간 애들에게 사교육은 엄청난 비용을 들이더라고요. 어디 학원을 보내는데 거기는 뭐 아무것도 못 들어간다나요? 그거 보면서 기분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은 돈 처발라가며 비싼 공부 시키고 본인 치장과 품위 유지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 생신에는 돈 10,000원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게 말입니다. 그럴 돈 있으면 못 갚는다는 빚을 갚을 것이지. 왜 저렇게 주변에 인색하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우리 부부에게 크게 피해주는 일은 없었으니 얼굴은 보고 산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주버님 부부에게 크게 마음이 상했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2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인데요. 하필 그때 형님도 첫째 출산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임신 소식 전하면서 그래도 축하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하시는 말에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동서, 내가 둘 낳고 키워보니까 애 키우는 게 돈도 많이 들고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요즘은 애 없이도 사는 딩크족들도 많다더라. 셋째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키울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 있지? 동서는 육아지옥 같은 거 안 겪고 편히 살고 싶지 않아? 하나 키우는 것도 장난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이러시는 겁니다. 대체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아니, 자기는 결혼 10년도 안 돼서 애 셋을 줄줄이 낳으면서 나한테는 애 하나도 키우기 힘드니 잘 생각하라니요? 저는 형님이 막내 임신했을 때도 임신 축하한다고 찾아가서 밥 사주고 선물도 줬습니다. 근데 내가 임신하니까 축하한다는 말은커녕 잘 생각하라고 애 하나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라니요. 임신한 사람한테 축하한다는 말은 못할 망정 지우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하다니요. 대꾸는 못했지만 너무 불쾌한 나머지 형님과 통화하고 나서 귀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가 우선인 분이었습니다. 물론 저 임신한 거 좋아하셨지만 그래도 형님이 막내 낳으니까 온 신경을 거기에 쓰시더라고요. 저 임신 초기에 입덧 때문에 한참 힘들 때 형님이 막내를 출산했는데요. 어머니는 형님 애들 챙긴다고 반찬 바리바리 싸다가 다 나르시고 거의 형님 집에 가셔서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사업 때문에 바쁘니 본인 아이들 돌보는 게 힘든 상황이었고요. 아직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어머니도 힘이 붙이셨던 건지 우리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저도 같이 형님네 애 보는 걸 같이 하자는 말을 하셨습니다. 나 혼자 애들 밥 챙기고 유치원 등하원 시키는 게 너무 힘에 부치는구나. 네 처한테 잘 얘기해서 애들 보는 걸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일단 지금 먹을 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장 좀 받아줄 수 있니? 네, 알았어요, 엄마. 그러게 형한테 말해서 사람 쓰라니까 왜 고생을 사서 하고 그러세요? 사람 쓰고 애들까지 맡기면 돈이 얼만데 그래. 애들 보는 것만 하면은 어떻게든 하겠다만 먹을 것까지 챙기려니까 내가 정신이 없구나. 얼른 니처랑 같이 와줘야겠다. 어머니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남편은 알았다고 대답을 했고요. 남편이랑 저랑 장 봐서 형님네 냉장고 채워드렸습니다. 그 후 형님이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주말마다 찾아가서 밥 차려주고 애들도 봐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미친년이긴 하네요. 그때 임신 초기로 저도 몸이 힘들었는데 애들이 무슨 죄랴 싶어 형님 부부 얄미운 거 일단 접어두고 조카를 챙겼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저는 할도리를 했어도 형님에게 고맙다는 말이라 선물 하나 받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형님은 막내 조카 탄생 선물로 유모차를 사달라면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네요. 작은 아빠, 막내 조카가 이 유모차를 타고 싶어요. 이렇게 귀여운 척까지 하며 자기 새끼가 타고 싶어 한다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죠. 내 자식한테도 선뜻 못 사주는 비싼 유모차를 말입니다. 형님의 그 행동 보는데 솔직히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당신 그거 형님네 사줬다간 나랑 이혼할 줄 알아? 형님은 진짜 속이 없는 거야? 애가 셋이면 기존에 쓰던 걸 쓰면 될 거 아니야. 초대도 아닌데 100만 원이 넘는 유모차를 사달라고 해?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
암튼 당신 똑바로 거절해. 알았어. 나도 이렇게 비싼 건 줄은 진짜 몰랐다. 선물 하나 사드린다고 한 건데 이걸 사달라고 할 줄은 알았겠어. 형수님도 참 대단하다. 이 정도면 그냥 배워 먹은 게 없어서 그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형님 부부 둘 다 자기네만 생각하고 남 생각 일도 안 하는 것들 둘끼리 아주 잘 만났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이 낳고서 보니 딱 형님 부부 마음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불편하고 싫어도 할 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 낳고서는 전화 한 통 없었고요. 남편이 문자로 가족 단톡방에 아이 낳은 거 알렸을 때도 시누이만 축하한다 했을 뿐 형님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애 때문에 정신없어서 이제야 말한다며 축하한다고 말은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기저귀 한 팩, 내복 한 장 형님 부부한테 받은 거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카들은 잘 챙겼어요. 명절이면 용돈도 늘 챙겼고요. 그런데 형님 부부는 받기만 하고 베풀 줄을 모르는 건지 진짜 살면서 이렇게 무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제 친정에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유모차는 최고급의 애들옷도 전부 브랜드 옷이었고 본인 가족에게는 돈을 아낄 줄을 모릅니다. 그쯤 되니 저는 형님 부부를 만날 때마다 괴롭고 불편했습니다. 남이면 아예 안 보고 손절하고 싶은 유형인데 남편 가족이라 진짜 손절도 못하고 괴롭더군요. 남편도 매번 자기 형 감싸기만 하다가 그때는 서운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앞으로는 당신도 형네랑 굳이 따로 연락할 필요 없어. 집안 행사도 이제는 똑같이 돈 내서 챙기자고 할 거야. 그동안 내가 형이라고 너무 배려만 하고 산 것 같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가족한테도 해당되는 말인 줄은 몰랐네. 암튼 당신 그동안 열불 터지는 거 알면서도 참으라고 한 거 미안해. 남편도 자기 애 낳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한 거야? 내가 그동안 형님네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다고. 앞으로는 당신도 절대 형이라고 무조건 다 양보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 하지 마. 알겠지? 남편과 그리 속마음을 얘기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육아로 바쁘기도 했고 출산휴가만 쓰고 직장에 바로 복귀하게 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시댁의 발걸음도 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 첫돌 때 다 같이 모여 얼굴 본 적 있었고 명절에 시댁 가서도 딱 제 할 일만 하고 형님과는 가급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면대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을 때쯤 또 한 번 가족들에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잘 된다던 아주버님 사업이 힘들다는 얘기를 어머니 통해 들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금전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불똥이 튀는 건가 봅니다.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며 아주버님이 남편을 들들 볶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줄을 쥐고 있으니 남편은 정말 돈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내 핑계 대고 무조건 돈 없다고 하라고 미리 신신당부 해놨었고요. 아주버님이 뜻대로 안 되니 이번엔 시어머니를 통해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더군요. 너 혹시 들었니? 큰애가 지금 많이 힘든가 봐. 급하게 5천만 원 정도 빌려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다며? 나도 지금 당장은 그런 큰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데 어쩌니? 네가 어찌 좀 마련해서 이번 한 번은 도와주면 안 될까? 어머니까지 이러시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편 결혼 비용까지 끌어다 쓴 거 갚지도 않았으면서 또 이러는구나 싶었고요. 앞으로 살면서도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계속 듣겠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다 끊어버리고 안 보고 살 수 있는 거였지만 그러면 남편이 곤란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형님과 직접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금세 마음을 놓으시고는 고맙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쉽게 빌려줄 생각은 절대 없었습니다. 일단 아쉬운 사람이 부탁하러 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님 부부 보고 직접 우리 집으로 와서 부탁하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제가 얼굴 보자고 한 다음 날 저녁 바로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 돈 없으면 다 죽는다는 듯 간절하게 말하길래 제가 두 사람 앞으로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빌려줄 돈은 있지만 저희도 힘들게 모은 돈인 거 아시죠? 저는 돌려받지 못할 돈은 안 빌려줘요. 여기 차용증 제가 작성해 놨어요. 아주머님, 형님 두 분 다 도장 찍어주시고요. 내용 잘 읽어보세요. 빌려준 첫 달 이후로 3개월은 시중 이자율로 이자만 갚으시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원금이랑 이자 같이 갚는 걸로요. 혹시 안 갚으면 채권 확보 위에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다 적어놨으니까 동의하시면 도장 찍으세요. 그랬더니 두 부부가 펄쩍 뛰더라고요. 동서!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우리가 설마 동선에 돈 빌려가서 안 갚겠어? 걱정 마. 이런 거 없어도 우리 한 방에 다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여보? 그럼. 걱정 마요, 재수씨. 내가 책임지고 1년 안에 다 갚을 겁니다. 이런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그래요? 쓸 필요 없어요. 아니요? 저는 그 종이 쪼가리 없이는 돈 못 빌려드려요. 가족 간에도 돈 문제 엮이면 의절하는 거 모르세요? 제가 제시한 조건 싫으시면 그냥 가시고요. 저도 힘들게 번 돈, 제 돈을 그냥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주버님. 두 사람이 별 수 있겠어요? 급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돈 빌리러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차용증 내용을 살피는가 싶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바로 이자를 받기로 했고요. 저는 거기서 쓴 차용증을 가지고 다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거니까요. 이 정도로 안전장치를 해놨으니 두 사람이 돈 떼먹을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증까지 받고 나서 5천만 원을 붙이자 울상을 하고 있던 형님이 언제 그랬냐는 아주 활짝 웃더라고요. 저는 어디 지켜보자 하는 심정으로 다음 이자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첫 달은 이자를 잘 입금했더군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달부터였습니다. 이자 입금하는 날이 지났는데도 형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아무도 입금을 안 하시더군요. 제가 하는 문자에 답도 없었고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돈이 없어 힘들다며 다음 달에 한꺼번에 준다는 말을 하더군요. 일단 저는 형님이 말한 날짜를 기다려봤습니다. 물론 내용 증명을 이자를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내기 시작했고요. 형님은 약속한 날짜에도 이자를 입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원금을 갚는 달이 와도 돈을 갚으려 하지 않길래 남편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불안해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형 습성을 잘 아는데 형이 이러는 거 아무래도 우리 돈 꿀꺽하려는 것 같아. 어쩌지? 당신 그냥 빌려주지 말고 버텨도 되는데 왜 그랬어? 걱정 마, 여보. 내가 이런 거 예상 하나 못하고 빌려줬을 것 같아? 그 두 사람 돈 없어서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거 아니야. 내 말 맞으니까 두고 봐라. 이럴 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당장 형님네 가보자. 내가 할 말이 있거든. 저는 남편을 안심시킨 후 그동안 보낸 3회차의 내용 증명을 챙겨 형님네로 갔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갔는데 형님은 무방비 상태로 우리 부부를 일단 집으로 들여보내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체 힘들다는 사람이 맞는지 형님은 나갈 제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지금 막 나가려는데 무슨 일이야, 동서? 할 말 있으면 얼른 해.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말이야. 그런데 형님 차림새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 없다는 사람이 여자들이 다 아는 1,0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들고 있지를 않나. 그건 처음 보는 가방이었는데 분명 최근에 산 듯 보였습니다. 뭔 놈의 옷은 그리 화려한지. 게다가 목걸이며 귀걸이며 어림잡아 착장만 돈으로 따져봐도 2천만 원이 되겠더라고요. 그거 따져보니까 저도 참았던 부하가 확 치밀어서 처음부터 말이 곱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왜 돈 안 갚으세요?
제가 보낸 내연 증명도 다 받으셨더라고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역시나 뻔뻔한 표정으로 돈이 있으면 갚지 안 갚겠어, 동서? 형제지간에 돈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다. 힘든 사람한테 꼬박꼬박 이자나 받아먹으려고 매정하게 그러지 마. 가족끼리 내용증명 이런 거 보내면 뭐해? 정말 나한테 무슨 소송 같은 거 하겠다는 거야? 설마 가족인데 소송까지 하겠나 싶은 표정이길래 형님은 돈 없다는 분이 1,000만 원짜리 가방 살 돈은 있나 봐요? 그럴 돈 있으면 제 돈부터 갚으셔야죠. 형님은 왜 그리 사치가 심하세요? 설마 아주버님 사업 힘들다는 것도 거짓말인가요? 이런 식이면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요. 제 말을 듣고 형님은 갑자기 사나운 표정으로 돌변하더니 악을 쓰시는 겁니다. 이게 동서 돈으로 샀다는 증거 있어?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건데 니들이 뭔 상관인데? 빚쟁이 노릇하러 온 거면 당장 돌아가. 남편이 다 썼으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내 남편한테 가서 돈 달라 그래. 네. 좋은 말로는 안 되겠네요. 형님, 차용증 쓴 거 기억하시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날린 건 형님이에요. 오늘 이후 일어나는 일은 전부 형님이 자초한 일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과 저는 형님 악 쓰는 거 보고는 더는 말해봤자 소용없겠구나 싶어 일단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알게 된 건 형님이든 아주버님이든 제 돈을 순순히 갚을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머리 싸매고 골치 아파하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내 말 잘 들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 대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을 거야. 내 말은 당신 형하고 이번 일로 인연 끊을 각오까지 하라는 거야. 당신이 말 안 해도 나 진짜 형이랑 형수한테 정말 질린 거 몰라?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무조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거니까. 남편까지 오케이 했으니 더 거리낄 것도 없겠다. 저는 바로 빌려준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채권 확보에 돌입했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추심 절차를 공중받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했습니다. 그 후 강제 집행을 위해 지급 명령 절차를 거쳤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문자가 형님 집으로 송달되었을 때까지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는 태도였습니다. 특히 아주버님은 노발대발했어요. 네가 감히 형한테 돈 5천만 원으로 이럴 수가 있냐? 마누라 치마 포개 써여서 가족들한테 등 돌리겠다 이거야? 어디 해볼 테면 해봐. 형, 나도 그동안 형 때문에 힘든 거 말하자면 많아. 이러는 거 싫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와이프 돈 갚던가. 안 그럼 진짜 낭패 볼 수 있어. 하지만 예상대로 두 사람은 몇 달 후에도 제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급 명령이 확정 후 변호사 사무실에 아주버님의 거래 계좌를 전부 파악해 압류해버렸습니다. 통장 전부를 압류할 수는 없었지만 그 정도만 해도 큰 성과였죠. 근데 통장 압류라는 게 당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인 게 맞더군요. 압류한 당일 저와 남편 전화통에 불이 났으니까요. 처음에는 감히 통장을 압류하느냐고 인정머리 없다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돈 갚으면 당장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두 사람이 헐레벌떡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재수씨, 그렇다고 통장을 압류하면 어떡합니까? 돈이 묶어 있어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당장 풀어주세요. 그래 동서, 형제 사이에 통장까지 압류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언제 안 갚는다 그랬어? 돈 없어서 못 갚는 거잖아. 그러면 이자라도 갚는 성의를 보이셨어야죠. 저는 안 갚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저는 계좌 압류해서 전부 은행에서 지급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형님이랑 아주버님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냥 겁주려고 압류한 거 아니니까 정신 차리시고 잘 판단하세요. 그러자 형님과 아주버님은 울상이 되어서는 싹싹 빌더라고요. 동서, 제발 통장 압류 풀어줘.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달에 원금 일부는 갚아볼게. 절대 동서 돈 거저먹으려는 거 아니었어. 동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잖아. 내가 그동안 인정머리 없이 군 것까지 사과할게. 조금만 시간을 줘. 형님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길래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형님 가방만 팔아도 3, 4천은 될걸요? 그거 전부 팔아서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계좌는 풀어드릴게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애들까지 다 보고 배워서 3대가 가난하게 산다고요. 형님은 가방을 팔라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전부 팔겠다 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가 그 난리를 치고 돌아가고 한 달쯤 지났나요? 저는 빌려줬던 돈 원금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가방을 전부 팔았는지 어쨌는지는 저도 몰라요. 일단 돈 다 받고 난 후 저는 통장 압류를 전부 풀어줬어요. 더 독하게 하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요. 호되게 혼내준 걸로 만족하고 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맙다는 말을 한 10번은 연달아 들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지금 1년이 넘었지만 저 시댁에 안 가고 있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한테 차마 뭐라 말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 앞으로 얼굴 보고 살 생각은 안 드네요. 남편 역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래서 당분간 애만 신경 쓰고 살려고요. 시어머니나 신우는 사실 겉으로는 제게 쩔쩔매긴 합니다만 결국 그 집 식구잖아요. 주변에서 저더러 못됐다고 해도 제 결론은 이겁니다. 시댁 비위 다 맞춰주고 요구 들어주다가는 제 속만 썩는다는 걸요. 저와 우리 식구의 평화를 위해 저는 시댁과 연락 안 하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시댁 형님네와 절연하게 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하면서 들어주셨다면 응원의 한 말씀씩 부탁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가족과의 갈등 없이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